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까? 이게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라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철학의 심오한 세계로 떠나봅시다. 아마 오늘 영상이 끝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몰라요. 엄청난 비밀을 풀어내는 탐정처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일부 예정론 칼뱅, 아우구스티누스, 라플라스의 악마, 스토아. 먼저 예정론부터 살펴볼까요? 예정론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운명론적이고 좀 섬뜩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예정론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중요한 사상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칼뱅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장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엥? 그럼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건가? 좀 허무하죠? 하지만 칼뱅은 단순히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욱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반이 되어서 자본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는 설도 있답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 수동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죠. 칼뱅보다 훨씬 이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분도 신의 전지전능함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선택은 과연 자유로운 걸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은 신학적인 깊이가 상당합니다. 인간의 본성, 죄, 구원 등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가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18세기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아는 존재가 있다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요. 이 가상의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이는 뉴턴 역학이 지배하던 시절의 강력한 결정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서 초기 조건만 알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도 결국 물리 법칙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와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뭔가 SF 영화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법칙, 즉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 쿨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정론은 종교,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2부 자유의지론 칸트, 사르트르, 펠라기우스. 자, 이번에는 예정론과는 정반대되는 자유의지론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유의지론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는 아주 적극적인 주장이죠. 자유의지론 하면 역시 칸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자율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욕망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지로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가 발현된다고 말이죠.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어때요? 뭔가 책임감 있고 멋있지 않나요?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개인의 존엄성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현대 철학에서는 장 폴 사르트르가 자유의지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그만큼 엄청난 자유와 함께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인물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원죄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즉, 신의 은총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펼쳤죠. 그의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대립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과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는 긍정적인 메시지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주체성, 책임,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3부 두 이론의 충돌 도덕 책임, 신정론, 양자역학. 자, 이제부터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두 이론이 충돌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충돌 지점은 바로 도덕적 책임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예정론의 관점에서는 모든 행동이 필연적 결과라면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론자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법적, 윤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정에서 저는 그렇게 할 운명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통할까요? 글쎄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신정론은 만약 신이 전능하고 전지하며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예요. 신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면 신은 왜 악의 존재마저 예정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둘 다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속성과 인간의 고통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정론을 신봉하는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만 자유의지론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신의 선함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정말이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 같아요. 더 나아가 현대과학의 영역에서는 양자역학이 이 논쟁에 끼어듭니다.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예측 가능했지만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불확정성과 무작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특정 순간에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는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라플라스의 악마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주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무작위성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뇌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정론적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자유의지가 존재할 여지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뭔가 과학이 철학의 오랜 난제를 해결해줄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부 양립론 프랭크퍼트의 2인칭 욕구 이론. 자,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을 동시에 인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답니다. 이걸 바로 양립론 COMPATIBILISM이라고 불러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양립론자로는 데이비드 휴미 있습니다. 휴은 자유의지를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어요. 즉, 내가 내 의지대로 행동했다면 설령 그 의지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제 의지이자 욕구에 따른 것이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이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자유의지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은 왜 생겼지? 하고 한 발 물러나서 보면 결국엔 어떤 원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동하는 순간에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뭔가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 방식 아닌가요?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해리 프랭크퍼트의 2인칭 욕구 이론이 양립론을 지지합니다. 2인칭 욕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프랭크퍼트는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째는 1인칭 욕구,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거나 잠을 자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둘째는 2인칭 욕구, 이건 1인칭 욕구 자체를 원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원한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같은 거죠. 프랭크퍼트는 우리가 2인칭 욕구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하고 싶다는 1인칭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마약을 끊고 싶다는 2인칭 욕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마약을 끊으려는 2인칭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행동이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더 높은 수준의 욕구 2인칭 욕구가 그 행동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뭔가 좀 더 정교한 설명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생각들을 잘 포착한 이론 같아요. 결론적으로 양립론은 결정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어차피 결정되어 있다면 뭐하러 노력해? 라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내 모든 행동은 나의 선택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이론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부 현대과학 리벳 실험, 하라리, 데닛.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현대과학은 이 오랜 논쟁에 어떤 새로운 불씨를 던지고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스캔을 통해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충격적인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마치 미스터리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흥미진진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리벳 실험입니다. 1980년대 벤자민 리벳은 참가자들이 손목을 움직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0.35초 전에 뇌에서 이미 준비 전이라는 무의식적인 신경학적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은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뒤따라오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걸까요? 이 실험 결과는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자유의지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리벳 자신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리벳은 비록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식적일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부권 비토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자 고 신호를 보냈지만 의식이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뭔가 반전 드라마 같지 않나요? 또 최근 연구들은 리벳 실험이 의미 없는 버튼 누르기 같은 사소하고 습관적인 행동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뇌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의식적인 사고 과정이 더 많이 개입한다는 거죠. 뭔가 안도감이 드는 해석이네요. 최신 뇌 과학 연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팀은 리벳 실험을 더욱 발전시켜 뇌가 의식적인 결정보다 최대 10초 전에 이미 특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초라니 이건 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 아닌가요? 이 결과는 자유의지론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정말 그저 뇌 활동의 부산물에 불과한 걸까요? 역사가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을 바탕으로 자유의지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이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 가능하고 조종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택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쩐지 SF 영화 매트릭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죠? 하라리의 주장은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철학자 데니얼 데니슨 리벳 실험 같은 과학적 증거들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단순한 물리적 결정론의 반대가 아니라 인간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니슨 뇌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준비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숙고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유의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기계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고민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과학적 발견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아주 영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과학은 자유의지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 인간 의식과 의사, 결정의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 육부 삶의 실천 책임, 용서, 의미, 종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그리고 그들의 충돌과 양립론, 현대과학의 해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철학적 논의들이 과연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회와 법, 체계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설령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행동을 통제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임감이 없어진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결국 예정론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만약 그들의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 더 쉬워질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예정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행동도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복수심이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에 용서가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한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용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어떨까요? 만약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운명에 순응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자유의지론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설정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예정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그 예정된 길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는 자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도 정해진 길을 걷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종교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전제로 도덕적 계율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의 전지전능함과 예정된 섭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아마 신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조화시키려는 인간의 오랜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택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을 용서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철학적 질문들은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복잡하고도 심오한 주제였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